1955년의 대한민국은 아직 잿빛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의 시골 마을, 김은희가 살던 그 작은 집은 남루했지만 한때는 세상의 모든 따뜻함을 품은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울 방직 공장에서 내려오던 어머니 정순 씨의 체온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천을 펴고 앉아 늘 속삭였습니다. 이건 손으로도 마음으로도 만드는 거야. 은희는 그 바느질 소리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노동은 가족의 생계를 꿰매는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7살 은희의 세상에 들이닥친 편지 한 장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 깊은 애도를 표함, 아버지가 무너지는 울음소리를 내던 그 순간 은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동료였던 여인이 찾아와 은희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사장 마누라가 화를 냈어. 깨진 유리컵 하나 때문에 기계 전원을 끄지도 않고 사람을 몰아붙였지. 그러나 세상은 그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보상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정순 씨의 삶은 그저 값싼 노동자의 통계 숫자 하나로 남았습니다. 은희가 세상에 대해 배운 첫 문장은 조용히 살아야 해였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을 강요받는 시대 속에 던져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매일 밤 소주병이 뒹굴었고 집안은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습니다. 9살, 10살이 되자 은희는 이미 어른의 몫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밥은 했냐? 아버지는 언제나 묻고 예? 은희는 늘 답했습니다. 국이 짜다.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늘 그 두 마디에서 멈췄습니다. 감정은 배제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신호였습니다. 은희의 손은 세탁판에 갈라지고 연탄불에 그을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사치였고 나약함의 증거였습니다. 내면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이웃의 박 아주머니는 은희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끔 김치를 나눠주며 은희를 다독였습니다. 네 엄마처럼 손이 야무지다. 나중에 그 손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기다. 그 따뜻한 말이 은희의 내면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천 조각들, 그것이 은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형 옷을 지으며 바느질을 익혔습니다. 얇은 바늘이 낡은 천을 통과할 때마다 마음속의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그녀의 생존 감각이었습니다. 학교는 자주 결석했지만 밤에는 마을 야학에 나갔습니다. 낡은 공책에 연필을 쥐고 글자를 깨우쳤습니다. 선생님은 은희의 공책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씨가 참 단정하네. 마음도 그런가 봐. 그때 처음으로 은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빈곤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하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글과 바느질은 그녀의 고통을 정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희가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폭력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엎질러지고 은희의 뺨에는 아버지 손의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부엌구석, 깨진 그릇 조각 옆에서 피 묻은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이웃의 도움이나 바느질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조용히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년 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고통과 분노가 응축된 저항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그녀의 분노는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나온 그 노래는 울음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녀의 첫 번째 저항의 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잿빛 소녀 김은희가 앞으로 걸어갈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살아야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녀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며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힘을 주었습니다. 침묵을 강요하던 세상에 대한 그녀의 작은 반격이었습니다. 소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무대를 향해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녀를 좁은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 더 크고 잔인한 세상의 중심부, 바로 어머니가 쓰러졌던 서울의 공장지대로 이끌 운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잿빛 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966년 겨울, 18살 김은희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구미의 시골 마을을 벗어났지만 서울의 공기는 매캐했고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보따리 속에는 어머니의 낡은 재봉틀 조각 대신 침묵하지 않겠다는 어린 날의 다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서울의 봉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고문에는 단 한 줄, 손 빠른 사람 우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그녀의 새로운 지옥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공장은 흡사 거대한 벌집 같았습니다. 수많은 재봉틀이 뿜어내는 굉음과 먼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은희는 곧바로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된 일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하루 16시간, 점심은 15분 만에 해치워야 했습니다. 사장은 늘 굳은 얼굴로 외쳤습니다. 시간이 돈이다. 1시간 더 돌려. 여공들은 하루 300벌 이상의 옷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지각은 월급 삭감, 실수는 폭언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계 소리보다 사장의 고함이 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은희의 손끝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야무졌습니다. 그녀는 쉼없이 바느질했습니다. 다른 여공들은 그녀를 믿고 따르며 은희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밤이 되면 숙소는 침묵 속으로 잠겼습니다. 피로가 뼈마디를 짓눌렀습니다. 은희는 구석에 앉아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와 닮은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여공들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은희 언니 노래 들으면 내일 또 살림이 나요. 한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공장 생활 틈틈이 은희는 근처 야학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청년 교사 이선재 씨를 만났습니다. 이선재 씨는 그녀의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를 유심히 봤습니다. 은희 씨, 글씨가 참 단단해요. 마음도 그러한 거지요? 그는 은희에게 사회 문제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책을 건넸습니다. 은희는 글자를 통해 세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부당함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배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글자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선재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은희는 난생 처음 근로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빗뚤배뚤하지 않은 논리정연한 글로 사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전 직원의 앞에서 경고를 받았고 월급에서 벌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무렵
재단사 윤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눈빛이 깊고 말이 적은 청년이었습니다. 윤수 역시 열악한 현실을 바꾸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 사장한테 요청서 내는 거 무섭지 않았어요? 윤수가 물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처럼 조용히 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은희가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와 윤수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을 모아 비밀회의를 했습니다. 공장 건물 뒤편의 좁은 창고 혹은 인적이 드문 하천가에서 그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희망을 모으는 씨앗이었습니다. 1978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동료 여공이 미싱에 손가락이 끼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장은 기계 결함을 은폐하고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윤수가 사장실로 들어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수가 소리쳤습니다. 은희는 어머니의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무도 침묵을 깨지 않아 사고가 사고로 덮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잖아. 이번엔 달라야 해.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12월 10일 새벽, 영하의 추위 속에서 은희와 동료 수십 명이 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내건 플래카드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당한 임금, 이라는 구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루탄 가스가 매캐하게 터져나왔고 곤봉이 빗발쳤습니다. 해산하십시오. 이는 불법 시위입니다.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은희는 곤봉에 맞아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피와 먼지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동의 손은 거룩하다. 어머니, 나 이제 당신처럼 침묵하지 않아요. 그녀의 노래는 확성기를 넘어 새벽 공장 지대를 울렸습니다. 울부짖음이 아닌 굳건한 음성이었습니다. 은희와 동료들은 모두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도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방 안의 여공들이 울면서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연대였습니다. 간수들마저 그 합창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한 기자가 은희의 노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기사화했습니다. 노래하는 여공, 김은희. 그녀의 목소리가 세상을 울렸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공장 안을 넘어 전국에 퍼졌습니다. 노동 현실에 대한 사회적 각성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석방 후 윤수가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조금은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우리 같이 걸어 나갈래요? 윤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피로했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곤봉에 맞았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속 다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내 노래가 우리의 길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은희의 노래는 이제 개인의 위로를 넘어 구조적인 부당함에 맞서는 공동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1981년 봄, 김은희와 윤수는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공장 근처 낡은 야학 교실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함 대신 동료들이 손수 꿰맨 흰 천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웃음이 눈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은희는 어머니의 오래된 재봉틀에서 떼어낸 은색 바늘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바늘은 제 삶의 증거입니다. 바느질은 생존이었고 이제는 자유를 꿰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은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공장 생활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어 희흥공방이라는 재봉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에는 여성의 손으로 세상을 꿰매자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공방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재봉 기술을 가르치는 틈틈이 한글 교육과 사회 문제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공장 해고 여공들, 어린 미혼모들, 글을 배우고 싶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바늘뿐일지 몰라도 이 바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희망을 이어줍니다. 은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방은 고난 속에서도 연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은희와 윤수는 사회운동과 가정을 병행했습니다. 새벽에는 재봉틀을 돌려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동료들과 함께 법과 제도의 틈을 메우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밥벌이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실천이었습니다. 1987년 여름 민주화의 열기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은희는 망설이지 않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유치장 구석에서 숨죽여 노래하던 여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진을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노동은 죄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광장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발언과 리더십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해 여름 그녀와 동료들의 노력으로 여성 노동단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초대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에게 노래하던 여공이 세상을 꿰맨 지도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겪었던 체포와 폭행, 침묵의 강요는 이제 그녀의 투쟁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은희는 정부의 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유년 시절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로 덮였던 그 사회에 그녀는 정식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여성 근로 환경 개선, 미혼모 복지법 개정, 비인간적인 근로시간 단축 운동 등 그녀의 바늘은 이제 법과 제도의 낡은 천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노래는 마침내 정책이라는 거대한 악보 위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제도의 틈이 너무 넓어 약한 사람들이 쉽게 빠집니다. 우리는 그 틈을 촘촘히 꿰매야 합니다. 그녀가 회의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현재 83세가 된 은희는 여전히 바늘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늘은 이제 생존의 무기도 투쟁의 깃발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입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을 보며 손녀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 손으로 엄마의 옷을 꿰맸고 지친 동료들의 상처도 꿰맸단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틈도 꿰맨 것이지. 그녀의 거실에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재봉틀이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신문 속 젊은 그녀의 사진,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은 여자, 김은희. 밤이 깊으면 그녀는 여전히 나지막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동의 손은 거룩하다. 어머니, 나 이제 울지 않아요. 이 노래는 나의 삶이에요. 노년의 은희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꿰매놓은 상처 속에서 세상은 분명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선택인 거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단단합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오래된 재봉틀 위의 바늘이 새벽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 빛은 마치
수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희망의 노래 같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후대들에게 바늘을 쥐어주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세상을 꿰맨다는 가르침과 함께 말입니다.